자, 우리 이제 창작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되느냐? 아까 우리 그 판례에 보면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완전히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작성할 때는 우리 어떤 앞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런 기존의 문화유산을 어느 정도는 이용하거나 모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방하지 않은 그런 작품이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도 그 모으는 과정에 또 창작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그 책에 보면 에디털러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분인데 그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그 아주 참 재미난 우리나라에서 난 그렇게 글을 재밌게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분 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에디털러지라는 책에 보면은 하여튼 창작이라는 것은 다 사실은 편집이라는 거죠. 이미 있던 것을 다 이리저리 모아서 하는 것이지 저는 새로운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창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개성이라는 것도 정말 아주 남달리 뛰어난 개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정도면 된다. 그래서 누가 그려도 비슷하게 그리는 토끼 모습이 아니면은 토끼 캐릭터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슈크레라는 토끼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제 그런 나이는 지나셨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슈크레라는 그 토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창작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우리 흔히 그 토끼 캐릭터를 보면 아주 사납게 생긴 토끼라든가 아주 좀 귀엽게 생긴 토끼라든가 이제 그런 게 보통 토끼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슈크레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하고 그냥 토끼도 아주 단순한 토끼입니다. 그게 우리 그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등록 명세서에 무슨 창작성이 있다고 설명을 해놨나 봤더니 무표정한 거. 그게 창작성이래요. 아무 표정 없이 멍청한, 멍청하다는 표현은 안 썼는데 꿈꾸는 듯이 몽롱하다고 썼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하여튼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창작성을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 아까 나왔던 네비티라든가 사라센 이런 거는 참 오히려 또 창작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는 관점과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작성과 침해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품을 창작을 해서 창작성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침해하느냐 아니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원작자 박경리 씨죠. 돌아가셨으니까 유족이 저작권을 갖고 있겠죠. 그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토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면은 물론 그 영화에 대해서는 내가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저작물이 돼요. 그러나 그 토지에 대한 저작권은 침해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든 저작물이 창작성을 인정받아서 저작물로 성립하는지 여부와 내가 누군가의 저작물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독자적인 저작물을 인정을 받아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저작물 사이에 침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호 범위의 문제인데 이거는 내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교재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범위까지를 이제 침해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저작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 근데 여기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표는 유사상표까지 침해로 보거든요. 근데 저작물은 그냥 유사 저작물이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 왜 실질적이란 말을 썼을까요? 자, 이렇게 애매한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럴 때는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이란 말의 반대는 뭘까? 사소하다는 겁니다. 사소한. 그러니까 사소한 유사성까지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유사 작품이어야 되는데 그 유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지 사소한 유사성만 갖고 치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소한 유사성 갖고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사소한 유사성 갖고 치매라고 하면은 안 걸릴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상표는 유사상표예요. 상표는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소하냐 실질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표는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두 개의 상표가 부착돼 있을 때 얘가 유사상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혼동을 느끼게 되면은 그것이 유사상표고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에 라 하더라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밀가루 상표가 있다 그래봐요. 그래서 뭐 강력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에 뭐 중력분. 그래서 강력분이라고 크게 쓰고 밑에 곰을 한 마리 조그맣게 그려놨어요. 전체 상표에서는 사소한 부분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곰표를 보고 요거 곰표 밀가루라고 인식을 해요. 네. 그러면 그건 전체 상표에서 뭐 다른 부분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비록 전체적인 비중으로서는 약하다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누구로부터 나왔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작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저작물 중에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실질적인 정도가 유사해야 비로소 저작권 침해로 본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볼까요? 미국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만 간단하게 볼게요. 유명한 판례들만. 자, 이거 1884년, 100년도 더 지났네요. 오스카 와일드의 사진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래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이 아마 굉장히 유명했던가 봐요. 좀 일종의 아이돌 스타 같이 됐던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사진관에 가서 이런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어떤 이제 그 업자가 이 사진을 입수해가지고 이거를 몇 장이에요? 8,500장을 판매를 했네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오스카 와일드가. 네. 저하고 성이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오씨는 좀 세계적인 성씨 같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사가 왜 내 사진을 함부로 허락 없이 복제했느냐? 그러니까 이 복제한 사람이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은 사진이 무슨 저작물이냐? 이거 사람 앉혀놓고 셔터 누르면은 기계가 잡아낸 영상이지 여기에 무슨 사람의 창작성이 들어가느냐 해서 소송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자 이렇게 판결했죠. 원고가 이제 그 사진사입니다. 원고가 이 피사체 오스카 와일드죠. 오스카 와일드를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처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 피사체의 포즈와 의상 보세요. 좀 포즈를 잡고 있죠. 그리고 배경이 되는 휘장 그 기타 여러 가지 뭐 의자라든가 이런 장식물 밑에 양탄자 이런 것들 자, 이 사진이 여기 일부 사진인 것 같아요. 조금 아마 저 뭐 잘려진 부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옆에 장식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책장도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빛의 방향, 그다음에 빛의 세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셔터 찬스. 어떤 순간을 포착해낼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 사진사, 즉 원고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판결이 중요한 것이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국제 조약이 있는데요. 베른 조약이라고. 지금도 이 베른 조약은 유효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베른 조약에 가입돼 있고요. 이 베른 조약이 한 200년 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저작물들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저작물을 이 가입국인 외국에서는 이제 보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창작을 하면 동시에 베른 협약 가입국에서는 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 근데 베른 협약은 WTO 체제가 베른 협약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WTO 가맹국들은 전부 베른 협약을 다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WTO에 몇 나라가 가입돼 있냐면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돼 있습니다. 중국도 가입돼 있고요, 북한도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창작을 하면 이 WTO 체제에 들어있는 모든 나라는 베른 협약에 가입돼 있고 따라서 다 보호를 받는데, 이 베른 협약에서 처음에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사진은 기계가 잡아내는 영상이지 사람이 창작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서 이것은 저작물로 인정을 안 했었는데, 이제 이런 판결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후에 이제 1908년도 베른 협약의 그 수정 협약에서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인정을 해주긴 해주는데 보호기간은 아주 짧게 했어요. 10년으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다른 저작물하고 완전히 동일한 저작물로 인정을 받게 됐고요. 지금 대학에 가보면 사진학과가 아주 커요. 네, 사진학과가.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홍익대학도 이 사진을 전공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중요한 저작물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진은 창작성 인정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증명사진 같은 거는 또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인명편 전화번호부. 이것은 이제 91년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인데요. 여러분들 전화번호부란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 공중전화 박스에 가면 이 전화번호부가 하나씩 매달려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앞부분에는 인명편이고요, 뒤에는 상호편이 있었죠. 그 인명편은 하얀색으로 돼 있고 뒤에 상호편은 노란색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직업별 상호편 그 전화번호부를 옐로우 페이지라고 우리 지금도 부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낙 전화번호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책자로 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책 만들지도 않죠. 그런데 하여튼 이제 이것은 그 인명편 전화번호부 사건인데요. 그 원고가 미국 이제 그 캔사스주의 북서부의 한 지역 전화번호부를 만들어서 영업을 해요. 전화번호부 자체는 공짜로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그 직업별 상호편 거기에 이제 광고를 실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영업을 하는데, 피고는 이제 그 페이스트라는 출판업자예요. 이 사람이 이 캔사스 주 북서부 지역을 포함한 광역 전화번호부를 만들기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원고한테 가서 당신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부를 내가 좀 베껴서 쓰자,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원고가 끝내 그걸 거절을 했어요. 나는 싫다. 내 거 베끼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피고는 결국 그냥 그 원고 전화번호부 하나 구해가지고 아무데나 있으니까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베껴가지고 원고 전화번호부를 포함해서 광역 전화번호부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원고가 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뭐라고 항변했냐면은 이 전화번호부라는 것은 상호편은 모르겠는데 인명편 전화번호부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 이름 알파벳 순으로 쓰고 옆에 전화번호부를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도 정신 차리고 만들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나오면 틀린 거죠. 잘못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만들어도 같거나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바로 이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명편 전화번호부는 누가 만들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그 피고는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베낀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보통 베낀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안 베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제 그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원고는 이렇게 자기 전화번호부를 몰래 베끼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자기 전화번호 속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전화번호를 4개를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피고는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가짜 전화번호까지 갖다 베낀 거죠. 자, 이렇게 원고의 전화번호부 속에 들어있는 가짜 전화번호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전화번호가 피고의 전화번호부 속에서 그대로 발견된다는 것은 베끼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저작물 속에 일부러 오류를 숨겨놓는 것을 우리가 흔히 공통의 오류라고 해요. 실제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지도 같은 거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도에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조그만한 뭐 실개천 같은 것을 살짝 그려놓는다거나 그런 오류를 실어 놓는 거죠. 제가 봤던 사건 중에는 그 사전도 되게 그 영어 사전이나 중국어 사전이나 일본어 사전 보면 뜻풀이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베낀 건지 아니면 지가 정말 사전을 지가 만든 건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류를 숨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어 사전을 갖고 실제 소송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제 뜻풀이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요즘은 사전의 차별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예문에서 나옵니다. 예문에서. 그래서 어느 사전이 좋은 예문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사전의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뜻풀이를 많이 베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개 다 뜻풀이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고요. 예문, 이제 많이 예문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 공통의 오류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요, 사파 사건, 이 사파도 이제 좀 지금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오타가 났네요. 1005가 아니라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05년인지 1995년인지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요. 사파가가 이제 출판사로부터 동화책 사파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파 제작 과정은 5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 연필로 먼저 데생을 하고요. 이 데생한 걸 셀로판지에 옮겨 그리고 그 다음에 셀로판지에 옮겨서 채색을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배경색을 칠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 사파를 그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하더라고요. CD도 이미 옛날 방식이 됐고 이제는 이메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옛날 방식인데 하여튼 이런 1, 2, 3, 4, 5단계로 이렇게 사파를 그리는데 A는 이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1부터 3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B와 출판사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3단계까지 하고서 작업을 그만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출판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4, 5 작업을 시켜서 사파를 완성을 했어요. A가 나중에 그 완성된 동화책을 보니까 자기가 작업한 부분을 그대로 이용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1, 2, 3단계 작업을 한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4, 5단계를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해가지고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저작권 침해를 했다 해서 소송을 했더니 출판사에서 뭐라고 항변하냐면은 야, 너가 작업한 부분은 1부터 3까지 뿐이다. 그 4, 5를 해가지고 완성이 됐는데 너는 완성도 못했으면서 무슨 저작권을 주장하느냐. 미완성인데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반드시 완성된 작품에만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미완성 작품이라 하더라도 완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부여가 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단계에 이미 창작성이 발휘가 되었다면 이미 저작물로서는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뭐 유명한 유화 같은 거 보면요. 그 유화를 그리기 이전에 스케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스케치에 이미 창작성이 발휘가 되면은 그 스케치도 다 작품이에요. 다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저작물이. 네. 그래서 완성 미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슈베르트의 뭐 미완성 교향곡이란 것도 있잖아요. 뭐 그건 미완성이라고 사실 보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래서 완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에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판결에 보면요, 그 이제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건축한 등대,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가 봐요. 그 등대 건축이 어떤 이제 작품을 표절했다고 해서 소송이 된 것이 있는데 그 원작이 됐던 게 그냥 스케치입니다. 아,
작품을 완성하기 전의 스케치 단계였는데 그 스케치 단계도 저작물로 본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습작으로 한 뭐 또 그러니까 우리 뭐 게임 저작물 같은 것도 보면요. 그 게임이 완성되기 이전에 수많은 베타 버전들이 있죠. 버그를 잡기 위한 그런 이제 베타 버전. 이거 다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사건. 네, 이것도 자 이렇게 정말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대박 상품이죠. 실제 여러분들 지금 저작권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 소송이 되려면 웬만큼 이제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뭐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같은 거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이거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죠? 크라운 출판사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이 소송에서 크라운 출판사가 졌다고 하면은 오늘날 크라운 출판사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 크라운 출판사가 이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뿐만 아니라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이 검정 관련된 그런 뭐 여러 중장비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아주 많은 그런 문제집을 내는 대형 출판사입니다. 크라운 출판사가 바로 이 소송에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보면은 누가 만들어도 사실 비슷하게 만들 것 같아요. 앞에 그 이제 뭐 운전면허 시험 안내, 그 시험장이 뭐 전화번호라든가 시험장이 어디 있고 지금은 학원 같은 데서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시험 그 운전면허 시험장이라고 있었죠. 그 제가 면허 딸 때는 탄천에 그 시험 이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시험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도로교통법의 요점 정리가 조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상 문제가 쭉 나오죠. 법규 예상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구조에 대해 보통 보면은 이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이 40문제를 한 세트로 이렇게 풀게 돼 있죠. 그래서 20문제는 법규에 대한 것이고 20문제는 이제 그 자동차 구조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 문제 요점 정리 이렇게 이런 틀로 디테일 누가 만들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문제집이 이제 인기를 끄니까 유사한 책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사실 보면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보면은 이게 그 출판사에서 직접 저술을 한 문제는 아닙니다. 대개 보면 다 이미 있던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이리저리 편집해서 모아놓은 것들이죠. 우리나라 시험 문제라든가 이제 일본의 운전면허 시험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대개 이런 객관식 문제들이 그래요. 뭐 회계학 그 교재들도 보면은 객관식 뭐 회계 원리 이런 거 보면 기존의 회계사 시험 출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모으고 뭐 숫자만 조금 이렇게 뭐 그 두 배로 곱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여기서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자 이제 여기 앞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법령 요점 정리란에서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 요점 정리 또 뭐 예상 문제에서 실제 문제를 이렇게 분류해서 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취사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뭐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객관식 문제집들이 대개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새 이제 그 부동산 중개사 시험 같은 게 아주 그 보면은 그 응시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그 학개론 그 문제집들 갖고 소송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객관식 문제집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또 그다음에 그 기본서의 어떤 이제 문장들을 가지고 따와 가지고 이 문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되게 누가 만들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소지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기존 문제들을 취사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한 점에 창작성이 있다고 해서 창작성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이런 객관식 문제집들 다 지금은 창작성 인정을 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개혁 성경 전서 사건, 이것도 아주 재미있고 좀 복잡한 사건입니다.
자, 성경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이 좀 있어요. 그 성경에 대한 저작권은요,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라는 데서 갖고 있고요.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찬송가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물론 이 성경의 원문, 뭐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에 대한 저작권은 이미 다 소멸되고 저작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국문으로 이제 번역된 것, 한글판 거기에 대한 이제 저작권을 대한성서공회가 갖고 있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는 1952년도에 한번 개혁판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구한말에 들어온 그 한글을 이제 그 맞춤법이나 이런 것에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맞춰 가지고 52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고요. 그 후에 61년판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52년판과 61년판 지금은 이제 또 많은 새로운 버전들이 나왔지만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제 52년판과 61년판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대법원 94년도 판결이니까 아마 이 사건이 생겼을 때는 한 90년 정도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A라는 사람이 허락 없이 61년판 성경을 허락 없이 갖다가 무단 복제해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한성서공회에서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A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자 52년판과 61년판이 있다. 그런데 52년판 성경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처음 제정된 것이 57년도입니다. 1957년도 57년 저작권법에 의하면은 보호기간이 발행된 날로부터 30년이에요. 그러니까 52년판 성경은 57년 저작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로 이제 언제 이 52년판의 저작권이 끝나냐면은 이것이 그 해의 어느 날짜에 발행이 되었든 그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계산을 하거든요. 1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52년판 성경이 52년도의 몇 월 며칠에 얘가 발행이 되었든 하여튼 그 다음에 53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30년이 되는 날짜 그러니까 82년 12월 31일 날로 보호기한이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A가 이 성경을 베낀 시간은 이제 90년도니까 90년도에는 52년판은 이미 저작권 보호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나 61년판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면은 61년판이 발행이 된 이후에 1986년도에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보호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61년판은 이 개정된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나서 61년판은 보호기간이 원래는 30년으로 하면 91년도에 얘가 보호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이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이 돼가지고 50년으로 늘어나면서 2011년까지 얘가 연장이 된 거예요. 보호기간이. 그래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아마 요 91년 이후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51년판은 52년판은 보호기간이 종료가 됐고 61년판은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너는 61년판 거를 베꼈으니까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A는 뭐라고 항변했냐면은 52년판과 61년판 성경을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뭐 개혁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61년판 성경이 새로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52년판 성경이 갖고 있는 창작성과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야 비로소 61년판 이 성경을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좀 고치긴 고쳤는데 그걸 가지고는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게 A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61년판 성경을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가 없다. 결국은 52년판 성경 하나의 저작물인 것이고 그 보호기간이 끝났으니까 괜찮다는 것이 A의 주장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61년판 성경이 과연 새로운 창작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 법원에서 증거 조사를 해보니까 자 비교를 해봤습니다. 61년판과 52년판 성경을 비교를 해보니까
번역을 바로잡은 곳이 31곳, 그다음에 다르게 한 곳이 200곳, 문장과 문체를 바꾼 곳이 370곳, 뭐 이런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되게 두껍죠. 그 중에서 이 정도로 번역했어요. 자, 법원은 이것을 새로운 저작물로 봤습니다. 새로운 저작물로. 근데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면 원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문에 엄격하게 맞추어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창작성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꿨다는 것이 예, 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뭐 완전히 그 맞춤법이 달라진 거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지 원문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성경 번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 법원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른 의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이 인터넷에 가서 대망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대망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얼마 전에 판결이 언제 났나요? 판결이 이게 대법원에서 작년 12월 10일 날 판결이 났고 그것이 이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바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2주일 됐나요? 확정이 판결이 됐는데 대망이라는 그 이제 일본의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30권짜리예요. 그 대망이라는 소설이 이제 75년 판이 있고 2005년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저작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바로 이제 소송이 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1996년에 베른 협약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베른 협약에 가입한 날로부터는 이제 그 외국 저작물들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75년 판 대망을 그대로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베른 협약에 가입하기 이전 거니까. 그러나 2005년 판 대망이 만약에 75년 판 대망과 다른 새로운 대망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의 쟁점도 똑같습니다. 이 개혁 성경 전서와 과연 2005년 판 대망을 75년 판 대망과 다른 새로운 저작물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우리 대법원은 거기서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보면은 제 느낌으로는 사실 그 대망 사건은 이 성경보다는 훨씬 더 2005년판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성경보다는 오히려 물론 이제 원작이 있으니까 많이 변형될 건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 대법원이 이거는 동일한 저작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저작,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을 볼 수는 없다 하고 이제 판결했습니다. 네. 그 판결에 기초가 됐던 것이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였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그 사건을 그 수사 단계에서 감정을 했거든요. 수사 단계에서 이제 이게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그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뭐라고 감정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동일성의 범위는 넘어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했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심, 2심에서는 침해로 인정을 했었어요. 이건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침해로 인정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를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망 사건을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다만 이제 동일하지는 않은데 새로운 저작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조금은 애매한 개념이에요.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인지 좀 그렇죠. 동일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것인데 그렇다고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동일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은 중간 영역이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애매한 점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의견을 모아가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법원은 그런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이것이 동일성의 범위는 넘어섰지만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변형되는 저작물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를 그러면은 그 허용되는 범위로 볼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새로운 저작물로 볼 것인지의 그 기준선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이 대법원 대망 사건에서 정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개혁 성경 전서 사건과 그다음에 이 대망 사건을 좀 이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사점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자, 그래서 이 창작성에 관한 판결들을 쭉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상 감정의 표현. 자, 제가 앞서 저작물이란 것은 인간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창작물이라는 것으로부터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요건이 인간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인간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컨텐츠가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들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해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